그 질서유연의 규제법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가권하고 징수권인데 구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부가권하고 징수권을 두루뭉실 해가지고 뭐 부가 징수권이 뭐 소멸시효가 있니 없니 이런 말도 나올 때가 있는데 문장 구조를 잘 보고 얘기해야 되고요. 보통 부가 징수권 할 때는 징수권에다가 초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부가권하고 징수권을 구분했을 때는 이제 구분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금전 채권이 아니에요. 이 징수는요, 이거는 사실은 이때 징수는 이런 금전 채권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과를 해야지 금전 채권이 발생하니까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인 부가권은 제척 기간에만 해당되고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해당이 없어요. 징수권은 제척 기간 없는데 소멸시효에 관해서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이 이제 과태료에 관한 그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질서에 명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은 국가지정법하고 그 기간은 똑같지만은 질서에 직접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국가지정법을 준용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있잖아요.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 권리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의 시효에도 걸리지 않고 또 이거는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적용이 없다 하는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 판례는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만들어지기 전에 판례지만은 지금도 타당한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지금 없다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맞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에 대한 부과 징수 들어가는데 시효를 했어요. 그래서 15조에 보면 참 나오죠. 다시 좀 돌아갔어요. 구조의 책임 연령이겠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니까 14세 미만이고 13세까지죠. 그래서 14세가 되면은 그때는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13세까지죠. 13. 근데요. 그래서 뭐 이거 외울 때가 좀 그렇죠. 형사처벌도 그래요. 형벌도 이제 그런데 14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능력도 없어요. 똑같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3세.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심해야 되죠. 14세 미만입니다. 10조에 심신장애인데 심신은 심자에다가 몸신자가 아니고 정신이라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신지체다 이런 말도 쓰는데요. 그래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다르게 옛날에는 과거에 뭐라고 그랬냐면 변별력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분별한다 할 때 변자를 쓰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인데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않으니까 아예 이거는 면제죠. 아예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면제가 아니죠. 면제란 말은 의무가 있는 걸 없애는 건데 아예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 항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것을 뭐냐면 이제 이란요. 원래는 과거에는 심신상실이라고 했어요. 원래 심신상실의 경우는 이제 금치산 요건이 됩니다. 금치산 요건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심신박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심신박약인데요. 심신박약은 심신상실의 경우는 아예 부과를 안 합니다. 이거는 부과를 하는데 감경 깎아준다는 거죠. 확인하는데 깎아주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사망에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술 먹고 마시고 한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술 먹고 어린이를 성폭행했다. 뭐 그러면 봐준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심신미약한 상태다. 이래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법에서는요, 내가 술만 먹으면 광기를 발동해서 옆에 사람을 때리는 걸 알아요. 그 알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술 먹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상대를 때렸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데, 지가 그런 원인 행위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감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해에 대해서는 증하지 않는다. 즉, 감경이나 면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마시는 상태에서 이거는요,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상태를 일으켜서 질서변했다. 물론 고의적으로겠죠. 11조. 법인의 처리인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데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적용하지 않나. 도로교통법은 워낙 이제 따로 규정이 있으니까 않는데요. 양벌 규정인데 좀 더 말씀드릴게요. 양벌 규정이 있다는 거죠. 물론 있다. 이것도 정리하고요. 이러한 양벌 규정은 다른 법에도 있겠지만은요, 특히 이러한 행정법, 또 이러한 행정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제 삼성에 보면은 삼성이 회사가 참 많습니다. 문어발식으로 삼성정유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 건설회사 중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가 어느 건설회사일 것 같아요? 도급순위가 1위가 삼성입니다. 근데 삼성은 뭐냐면 건설회사가 없어요. 삼성건설이라는 회사 못 들어봤죠? 옛날에 있었습니다. 삼성종합건설이라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름은 없어졌는데 사실은 뭐냐, 삼성물산에서 합니다. 레미안 이게 다 삼성물산입니다. 삼성건설이 아니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삼성인데 왜 그러냐면, 삼성이 옛날에 뭐냐면 공사를 하다가 부산에서 그 철로 주변을 이렇게 디리구착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철도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회사를 없애고 나서는 이름을 안 써요. 삼성건설이라는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서울에 있는 삼성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또는 사장이 있잖아요. 사장이 뭐 그 밑에 있는 이제 각 지방에서 삼성건설의 직원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질서 위반 행위를 했겠죠. 할 수도 있겠죠. 했을 때 사실은 책임을 진다는 게 좀 그렇긴 하죠.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환경 위반을 했다든지 법을 위반했는데 회사가 몰랐다. 그러니까 면책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양벌 규정인데 주의해야 될 거는요.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판례인데요. 이런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 이거는 행위를 했는데 종업원이 면책돼요. 만약에 이런 종업원이 만약에 13살 정도가 13살밖에 안 됐다. 14살이 안 됐다. 14살이 안 되었을 때 면책이 된다. 그래서 종업원이 면책된다고 해가지고 면책되어도 이러한 법인은 책임집니다. 이러한 법인은 이러한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인이 책임을 져요. 법인이 만약에 이러한 법인이란 지는 책임인데 법인이 지는 책임은요. 이거는 이제 종업원 대신에 지는 책임이 아니에요. 즉 대위 책임이 아니에요. 나중에 국가배상 가면은 대위 책임이 나오거든요. 대위 책임이에요, 그거는. 대위 책임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감독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감독 책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책임이지, 대신 지는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만 가지고도, 최근에 대전에서는 상세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판례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질서 위반 행위 가담인데, 공범 규정과 같은데요. 2인 이상이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했을 때는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요. 사실은 질서 위반 행위의 경우는 제가 그에 대한 학문적인 어떤 보다시피 교과서적으로도 명확하게 어떤 이론이 연구가 덜 됐어요. 왜냐하면 질서법이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운용이 좀 되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이제 이 이론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그 형벌에서 이제 이론을 좀 적용하면 공범 이론인데, 요 이론을 공동정범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건 뭔 소리냐면, 원래 사실은 공범의 종류가, 넓은 의미의 공범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정범이 있고요. 교사범이 또 있어요, 교사범. 또 방조범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권총을 하나 사달라. 그래서 그 권총을 사준 놈도 있어요. 이런 등등 있는데, 이거는 공동정범이라 가지고, 공범이라도 공범 중류 중에서 공동정범이 있거든요. 뭐냐면, 좀 뭐랄까 이야기가 불편하시겠지만, 보통 학교에서도 이렇게 사례를 들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강간죄가 있습니다. 그럼 강간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강간죄의 경우는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남성의 이제 성기가 여성의 성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범이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간할 때 이제 한 사람이 강간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은 강간을 실행했고요. 성행위를 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다리를 잡았고, 두 사람은 다리를 잡았고, 또 한 사람은 손을 잡았고, 또 한 사람은요, 경찰관과 멀리 망을 봤어요. 그럼 망을 봤죠? 이 사람은 전혀 이 사람 손목도 안 잡아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 다 뭐냐? 똑같이 강간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한 부분만 담당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전체 행위를 다 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각자가 질서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각자가 온전한 질서위반을 다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공동정범에 관한 이론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자, 어떤 일이냐면 신분이 없으면 아예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의 뇌물죄 같은 것들은요, 공무원이라든지 일정한 법으로 정하는 사람만 뇌물죄 적용 대상이지 아무나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 아저씨가 있는데 뇌물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나쁜 뜻으로 주는 것만 뇌물 아니고요. 저번에 이들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술 한잔 사올리겠습니다. 그게 뇌물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그 건설회사가 있는데 그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립하느라고 일이 많은데 그 아파트 그 건립에 담당하는 구청에서 해당되는 건축가 직원이 사실은 이런저런 피해를 다 봐주고 또 일이 바쁘니까 알아서 탁탁탁 처리해주고 또 뭔가 심지어는 바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수요도 전달해주고 되게 고맙게 해줬죠. 고마우니까 사장이 있다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술 하나 진한 게 살게 해가지고 한 몇십만짜리 술상을 사줬다. 이게 사실 뇌물죄 들어가요. 또 선물을 줬다. 그러면 뇌물죄 들어가요. 공무원 뇌물 받으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편의점 사장이 있는데 편의점 사장의 경우 자기한테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뭐 선물을 줬다. 받아도 돼요. 돈 주면 돈 받아도 돼요. 술 사주면 술 받아도 돼요. 그런데 뇌물죄라는 거는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 같은 신분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또 뭐 예를 들면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제도가 있어요. 존속 사유죄 같은 것들은요, 그 아들이나 손자라야 돼요. 아무나 범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뇌물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뇌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대신 뇌물을 받아주는 거야. 그럼 원래 나는 사실은 아니잖아, 그죠?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뇌물죄 처벌 안 받겠네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이 없는 자가 이러면 뇌물죄 받을 때 내가 중간에서 있잖아요. 돈을 연락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요, 나도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너무나 당연하고. 왜냐하면 법망을 피해가려고 머리를 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래서 한 번 더 갑니다.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할 때는 신분이 없는 자도 같이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분에 의해서 신분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경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떤 경우는 신분이 있으면 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나 깎아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13살짜리가 있어요. 그럼 위반하고 싶은데 자기 자식을 시켜가지고 위반을 시키는 그런 거죠. 그럼 있을 때는 그 아이는 처벌 안 받아요. 13살이니까. 근데 부모는 처벌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부모는 처벌 받는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식 잘못 키워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식이 그 친구들하고 자기 집을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도둑질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자식의 경우는 봐주는 거야. 친족 상도례라 그래가지고
봐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 그 아들의 친구들은 안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범이라도 그 아들은 다 처벌합니다. 그런 것들이죠.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때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 즉 아들 친구들한테는 미치지 않는다. 즉 아들 친구는 그냥 절도죄로 바로 처벌한다는 거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개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인데,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에서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만약에 2만 원짜리가 4개 했다. 그러면 2만 원 내야 돼요. 2만 원짜리 4개, 한 개 행위가 2만 원짜리 4개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건 2만 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 한 개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죠. 뭐 차 지나가다 보면은 과속도 단속하고 신호 위반도 같이 단속하잖아요. 그럼 한 개가 과속에도 해당되고 신호 위반에도 해당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한 개 행위가 신호 위반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다 부과합니다. 따로따로 다 부과해서 합산해서 받는 거예요.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한다. 14조의 과태료의 산정인데요. 형법 제51조하고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정상 참작한다 이런 말 들어봤겠죠? 근데 이거는 원래는 장량감경이라고 표현해요. 장량감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장량감경인데, 행정청이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여러 사항을 고려하죠. 재량이는 갈 수 있는데, 동기, 목적, 방법, 결과, 또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연령, 재산 상태, 환경이 다 봅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정한다. 과태료 시효, 아까 얘기했죠. 과태료는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확정되면 이제 뭐냐? 이제 금전, 급부 업무로 바뀌는 거죠.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 정지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요, 독촉을 하거나 또 납세의 고지, 납부의 고지만 있더라도 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준용한다. 16조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이 나오는데요. 자, 잘 알다시피 행정 질서위반 규제법도 잘 알다시피 행정 절차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전입니다. 미리, 동시에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되게 중요하죠. 왜? 사전 통지 나오면 바로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요. 다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공부했으니까 미리 좀 얘기합시다. 이런 사전 통지 들어가죠. 자, 우리 공부했는 거, 좀 전에 공부했는 거 생각해보면요.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있죠. 질서 위반 행위 이런 규제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법이 있다. 그러면 행정 절차법이 있어요.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요, 잘 알다시피 며칠이냐면 이건 7일이었어요. 질서위반 규제법은요 10일이에요. 행정절차법도 이런 10일이에요. 비슷한데 행정절차법에서는 사전통지를 언제 하느냐면 청문하기 전에 합니다. 청문이 10일이고요. 이거는요 의견 제출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아직 안 배웠겠지만은 행정절차 또는 의견 청취 절차에는 청문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청문도 있고 의견 제출도 있는데 제도가 달라요. 주의해줘야 되고, 17조의 과태료 부과죠.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식행위죠. 그 다음에 서면에는 질서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분할 납부 가능하다. 넘어가죠. 18조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그래서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보통 감경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 징수 절차는 종결된다. 19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좋은 제척기간
이야기했는 거는 뭐죠? 행정처는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인데 여러 사람이 개입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는 제일 마지막, 제일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질서 위반 행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금전 채권이 아니죠. 이거는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안 된다.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 부과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20조 이의제기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행정청에 부과해서 불복해가지고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의제기인데요.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아주 중요합니다. 60일 꼭 기억해 주십시오. 60일 요새 들어서 60일짜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왜냐면은 행정소송의 경우는 처분임을 안 날부터 9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행정청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오고요. 2항 들어갔을 때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효력을 상실하니까 법원은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사망에서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처리할 수가 있다. 즉 언제까지냐? 통지를 받기 전까지. 법원에 통보 나오죠?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자 중요합니다. 이의 제기는 법원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다. 14일 이내에 14일 날짜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날짜예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죠. 당사자 이의 제기를 처리했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죠. 2항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었는데 2항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관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어쨌거나 피해 지금 뭐냐면 의무 위반자에게 법원이죠. 그래서 1항에 따른 이의 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일 때 이제 관할을 정할 때는 그 중에 아무나 한 놈에 해당되면 다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망에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22조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들어가는데요. 행정청은 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오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그 다음에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가 있다. 2항 행정청은 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수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오는 행정수사 기본법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봐주시고요. 사망에서 보면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대상, 검사 이후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을 통지해야 된다. 행정조사기 때문에 7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추는 거겠죠. 23조 제공의 요청 나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한 때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성을 소명하여, 소명은 엉성한 증명이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만 됩니다. 소명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을 응해야 된다. 24조 가산금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질서 위반의 규제법은 이렇게 크게 일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사실은 뭐냐면 이 가산금 징수 때문에, 즉 과태료 징수가 옛날에는 과태료가 있잖아요. 가산금이 없어요. 그럼 안 내고 버티는 놈이 최고야. 그러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자만 얼마야? 그러면 화폐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래야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을 이제 만드는 거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만들다 보니까 크게 이제 일을 벌려가지고 그냥 제대로 된 법이 하나 나온 거지. 잘 만드는 법이에요. 법은 잘 만들어졌어요. 아주 뭐 보면 행정 질서벌이지만은 형벌에 준하는 죄형 법정적 원칙을 많이 도입해가지고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 가산금은요, 좀 이따 뒤에도 가산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무 이행하고 시간에 나오는데, 가산금은 뭐냐면은 그 자체가 지연 이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되는데 내야 될 돈을 안 내가지고 갖고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이자에 해당되는 만큼의 이익을 보니까 그 이익을 뺏어버리겠다는 게 가산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산금은 사실은 이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버티는 이유가 이자 재미 때문에 하니까, 그러면 이자보다 더 세게 때려가지고 너 한 맛 좀 봐라. 이게 이제 가산금의 내용이에요. 근데 한계도 중요합니다. 일단 내용 보면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옵니다. 근데 체납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걸 중가산금인데,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개월 한계죠. 이게 바로 법률의 원칙입니다. 즉 60개월 넘게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을 제기하지도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 즉 행정상의 강제징수한다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가산금이 나오는데요. 가산금 또는 거기다 이제 붙으면 또 중가산금이 되는데, 잘 알다시피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질서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법상의 가산금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국세 징수법상의 가산금 제도가 있어요. 둘 다 있는데요. 이 가산금은요, 잘 알겠지만 일반법이 없어요. 개별법에 있는데, 그 개별법 중에서 질서위반의 규제법에도 있고 국세징수법에 있는데, 국세징수법은 본래는요 100분의 5였어요. 근데 이번에 없애가지고 법을 개정해가지고요, 지금은 국세징수법은 100분의 3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질서법은요 지금 그대로 100분의 5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똑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안 내면은 100분의 5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러스 어떻게 되냐? 플러스 나오잖아요. 근데 중가산금입니다. 만약에 안 냈을 때 그 어디로 추가되는 것들인데요. 중가산금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 뭐냐면 다시 뭐가 이란 1000분의 12인데 곱하기 60개월이죠. 60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럼 따지고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1000분의 이거는요 이 앞에가 1000분의 50이겠죠. 1000분의 50 플러스 그 다음에 1000분의 720이 되는 거죠. 72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1000분의 770이 됩니다. 이게 약 한 0.77배까지 더 낼 수가 있다. 나중에 원금까지 합치면 1.77배를 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 1000원을 만약에 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가산금 많이 붙으면 뭐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을 때는 그러면요 최고가 얼마냐면 1000원이면은 1770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약간 2배 정도 되는데 잘 버티면은 뭐 괜찮겠죠. 근데 잘 안 버티면은 상당히 높은 액수가 됩니다. 고리가 되죠. 25조 관할 부분 중요한데요.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원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입니다. 또는 그 지원에 관할을 한다. 시군법원은 지원에 소속된 법원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봅니다. 당사자의 주소지에 당사자 주소지입니다. 처분청 주소지 아닙니다. 행정청의 관할 소재지가 아닙니다. 행정청 소재지가 아니고 당사자의 주소지입니다. 항고송은 처분청 소재지 관할법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그렇지 않죠. 26조에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는 이 얘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관할이 자꾸 바뀌거든요. 이 사람도 주소가 자꾸 바뀌니까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 만약 이 사람이 주소가 다른데 엉뚱한 데 법원이 되면 이송할 수가 있다 하고, 이송에서는 이의가 있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자, 준용 규정 중요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보면 이제 감정 이제 나오는데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보면은 뭐 감정이라든지 또는 재판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은 2조 나오죠. 2조부터 4조 관할입니다. 관할에 대한 관할 부분, 이송,
지정, 대리인,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이런 건데요. 이렇게 잘 알겠지만 이제 한 번 더 인데 과태료 재판은요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러한 과태료 재판은 비송사건 절차법 이러한 비송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 재판은 이러한 비송사건 이러한 절차법이 예를 들면 이러한 준용되느냐 할 때 이 준용은요 전면적으로 전부가 준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가 준용되는 거는 있다는 거죠. 일부는 준용된다. 그래서 비송사건이 아니고 비송사건 절차법이 준용되더라도 일부는 준용되는데 준용되는 건 세 가지 관할에 관한 문제하고 대리인에 관한 것하고 수송 비용에 관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크게 뭐 성격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9조 나옵니다. 법원의 직원인데요. 법원 직원도 야로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직원에 대한 재척기피 회피에 관해서는 과태료 재판에 그대로 준용한다. 그 다음에 법원은 행정청에 통보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검사에게 알립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문인데 법원은 신문기를 열어서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검사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구의견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검사는 신문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왜냐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대로 가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2조 1항에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나오죠. 33조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인데 직권죄가 적용된다는 거죠. 뭐 행정 절차, 행정 심판, 행정소송 같은 이런 공익을 필요로 하는 이런 소송들은요, 공익에 관련된 것들은요, 다 직권에 의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직권 수사가 가능하다 나오죠. 촉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촉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탁자가 붙는 건 대등한 거예요. 자, 내가 알기로는 행성군 법원에 쓰는 판사예요. 근데 이 사건을 이제 보니까 사실은 통영에서 이제 일어난 일하고 관련돼 있어. 물론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야. 사건을 냈는데 이 사실은 통영인데 내가 통영까지 내려가게 하면 좋겠지. 내려가가지고 그 절봉 매운탕 안 먹고 오면 좋겠지만 서울시장 가서 그 오삼일 꿀빵도 먹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 법관이 내 밑에 사람 아니야. 통영 법원에 있는 법관이 내 밑에 사람은 아니지만은 부탁을 하는 걸 촉탁이라고 말해. 촉탁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뭐냐? 서로 이제 대등하다. 내 밑에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위탁과 같은 의미입니다. 조서의 작성 됐고요. 30회 재판,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37조 결정의 고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하면서 효력이 생기고 38조 항고, 과태료 재판에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결정에 대한 것은 항고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뭐 항고 재판은 이유를 적어야 된다. 쭉쭉 나오죠. 41조에 재판 비용, 과태료 재판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한다는 말은 사실은 뭐냐 그 당사자가 졌죠. 그래서 이런 뭐냐면 그때는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을 하고 그 이후의 경우는 국고가 부담한다.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을 집행한다. 이번에 출제됐습니다. 시시해 보이죠. 시시해 보이는데 출제됐습니다.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안 읽어보니까 그게 뭡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뭔 소리냐면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채권이나 채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죠. 당사자의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사자의 주관적인 주장일 수 있는데 그런 채권과 채무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는 상태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 권한이 됩니다. 재판에서 이 결정문이 되겠죠. 그래서 결정이 난 명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42조 2항에 과태료 재판의 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부에 따를 수도 있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르기도 한다. 아까도 했지만 민사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행정상의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아주 중요한 거 특이한 있는데죠. 과태료 재판에 대한 집행을 위탁하는데요.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너희들이 행정 강제 집행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검사가 하지만은 그러니까 검사가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즉 행정상의 강제 집행을 한다 이 말이겠죠. 약식 재판. 약식 재판은 신문이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없다는 말은 뭐냐면 당사자 이야기를 안 들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사자에다가 나 이야기 할 것 많다. 그냥 재판하지 말고 정시해도 그게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제일 중요한 게 언제까지 되나요? 7일 이내죠. 7일 이내. 아까 이의제기는 60일이고요. 이의신청은 7일 나오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의 방식이 나오는데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약식 재판하는 부분에 조례합니다. 아까도 봤죠, 그죠? 그래서 이의제기를 어디 하냐? 행정청이 합니다. 바로 나중에 법원에 하지 않고 행정청이 하듯이 합니다. 각하, 확정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행을 하는데 이행하면 효력이 인정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칙 들어가죠. 자료 제출 요구인데 법무부 장관은 과태료 징수 관련 통계 작성 등 이 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징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관원사회 제한인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관원사회 제한은 아직 안 배웠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새로운 업무 이행 확보선에 하는데 관원사회 제한은 일반법이 없어요. 개별법이 있는데 그 개별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즉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이지만은 관원사회 제한 부분은 개별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오의 사유에 모두 해당합니다. 모두 해당은 되게 중요합니다. 모두 해당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모두에 1은요 그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적용되는 거지만은 모두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나 허가에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오는데 첫째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 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다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입니다. 두 번째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포함됩니다. 그 다음 2항인데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주무관청에 대해서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 중요한 게 요구하는 이거는 처분성 없어요. 왜냐하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법률관계나 법률효과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자체는 처분성 없어요. 자기가 직접 처분할 때 비로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신용정보의 제공인데 1항에 행정청은 과태료의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 그 정도 봐주십시오. 54조 중요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인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잘 알겠지만은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형벌이 적용 안 되잖아요. 형벌은 사실은 체형이 있지만은 과태료는 체형이 없죠. 근데 법원은 검사의 청구한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는 다음 각호의 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감치를 할 수 있다.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구류 같은 겁니다. 구류인데 구류라고 표현 안 한 이유가 구류는 형벌이 되니까 감치라고 표현한다. 그럼 30일 사는 건 똑같은데 근데 어떻게 구류하고 감치 이름만 달라지면 뭐 대단한가? 아니죠. 구류를 살면요 전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처음에 차이인데 돈 낼 때까지 가둬두겠다는 거죠. 과태료를 3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면 이건 똑같죠. 근데 아까 전에 500만 원인데 이거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랑 다르죠. 관원사회 제한은요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1000만 원입니다. 앞에 건 똑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태료 납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을 때. 그 다음에 2항인데요.
이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가 있고 즉시항고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감치에 처해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않는다. 즉 이것도 형벌과 유사하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질서위반 규제에 보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벌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 질서위반 행위 그 자체에 관한 구성 요건을 정한 건 아니에요. 따로 다른 법령에 있을 때 하는데 요거 하나가 유일합니다. 22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거 하나가 개별적으로 과태료 부과 요건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온 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중처벌 가능성이죠.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보통 이 제 3편은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편인데요. 지문들이 뭐야말로 쪽집게로 정해줄 때 제일 편하고 효율적인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 제대로 해놓으면 절대로 안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되게 좋죠. 이중처벌인데요. 이런 이중처벌의 가능성입니다. 이중처벌이라고 하고요. 같이 아울러서 부과한다. 같이 부과한다 가지고 아우러다 할 때 병자 쓰죠. 옛날에 그 유관순 누나가 병천 시작할 때 병천이 바로 뭐냐 아우네라고 하죠. 아울러 이제 아우인데 여기서 이거는요 병과의 가능성이죠. 같은 말입니다. 이런 병과의 가능성.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2개 이상의 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는데 이 뇌물을 받은 게 공문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형법상의 뇌물죄에도 해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부과하느냐, 하나는 부과하고 하나 부과했으니까 나머지는 부과 안 하고 봐주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중처벌의 문제입니다. 이중처벌의 가능성 문제인데요. 자, 이중처벌의 가능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기준은 뭐냐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뭐냐면 양벌 2개 이상인데 뭐 3개도 되는데 양하면 사실은 2개를 의미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2개 이상의 벌을 양벌인데 이런 양벌인데 그런 양벌 이런 징계벌이라든지 또는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형벌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양벌의 있잖아요 목적 효과 왜 이런 벌을 주는지 이런 효과에 있어서 공통성이죠. 사실은 그런 벌을 만든 제도적인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인데 그런 공통성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공통성이 있는 경우하고요 없는 경우인데 공통성이 있는 경우인데 뭐 사실은 목적이 있잖아요. 사실은 한 개의 행위로 인해 한 개의 벌만 가지고도 충분히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2번, 3번 처벌할 필요가 없죠. 애를 그렇게 때릴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런 이중처벌이죠. 이런 이중처벌은 뭐냐면 이런요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없는 경우, 즉 이란요 그 목적이 이런 별개의 또는요 이런 서로 다른 목적. 사실은 이 목적과 어떤 목적이 다르다. 예를 들면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권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 통치권에 대한 일반 권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징계벌 같은 경우는 특별 권력관계 내부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겁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중처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중처벌을 이렇게 했을 때 하고 그러면 사실은요 이중처벌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원칙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처벌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근데 이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느냐 할 때 이거는요 이런 금지된다는 것은 위배된다 이런 뜻이고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이거는 위배되지 않는다. 그거는 처벌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요 만약에 처벌한다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죠.
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통성이란 말이 있는데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다수이고 팔레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공통성이란 말이 상대적입니다. 그거는요, 뭐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뭐냐, 이정치보다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죠. 그럼 행정벌이 있어요. 이제 비교합니다. 이제 우리 지금 행정벌 공부하고 있는데 행정벌과 병과 가능하냐 할 때 징계벌하고 병과 가능하냐 나옵니다. 징계벌하고 병과 가능하냐, 즉 이런 병과의 가능성인데요. 이정치벌 가능하냐, 병과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가능하냐면 행정벌은요, 그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이거는요, 일반 권력관계죠. 일반 권력관계에서의 질서유지인데 이건 특별 권력관계 내부에서의 질서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집행벌이 있었어요. 이름도 이러한 집행벌이 있었죠. 배웠던 거예요. 이러한 집행벌과 병 가능하냐? 가능해요. 집행벌의 경우는 집행벌의 목적이 뭐냐면, 집행벌의 목적은 장래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를 들면요, 이 사람이 이사를 안 나가니까 이사를 나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벌의 경우는요, 그게 아니고 과거, 이미 지나간 과거의 비행에 대해서 이러한 비행에 대한 하나의 제재를 가할 목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자던 동료 병사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럼 이 말을 사형시킨다 가지고 또는 징역 보낸다 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진 않지.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잘 알겠지만은 과징금하고도 비교할 때가 있어요. 아직 과징금 안 배웠습니다. 과징금. 과징금 병과 가능하냐? 가능해요. 과징금은 그 목적이 뭐냐면요, 과징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이거는요, 그 자체가 이거는요,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있지만 이거는요,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기업이 부당이거든 이러한 부당이득 환수했습니다. 부당이득을 돌려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토해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유효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거한다 이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영업 정지 6개월 또는 허가 취소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제재적인 처분을 합니다. 국민에 이러한 고통을 가하는 영업 허가, 영업 정지 같은 이러한 제재적인 처분인데 제재적인 처분과 병과 가능하다 이것도죠. 이것도 목적이 다릅니다. 제재적인 처분은 뭐냐면 그 자체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한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행정부라고는 체가 나더라. 사실 알고 보면 뭐냐 다 병과 가능한 거죠. 근데 왜 시험에서 자주 나올까? 이거죠. 선생님이 자꾸 묻고 싶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주의될 건 하나, 그러면 뭐 아닌 건 없나요? 있어요. 행정벌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행정벌 안에서 가만히 보면, 자, 이게 참 문제되는데, 행정벌 안에서 행정형벌도 있고 행정질서벌도 있는데, 하나의 행위가 행정형벌에도 해당할 수 있고, 행정질서벌에도 해당될 수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둘 다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게 되죠. 즉, 행정벌 안에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었을 때, 이게 이제 병과 가능하냐? 상대적이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다르게 나타나죠. 보통은요, 이 행정과 행정질서에 병과 가능할 때, 병과입니다. 병과 가능하냐? 병과 가능할 때, 대법원 판례는요, 병과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느냐? 할 때,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괜찮다. 부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잘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무과 건축을 했다. 무과 건축행위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또, 뭐, 예를 들면은, 벌금을 부과하고 나서 또 과태료를 또 부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뭐냐면,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하고 다수에 의하면 안 된다고 해요. 저기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되게 중요한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일사부재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형벌을 받았죠. 형벌 받았는데 교도소 안에서 이 사람이 또 뭐 사고를 치니까 교도소 안에 또 교도소가 있어요. 징벌방이 있어요. 징벌방. 그러면 징벌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징벌방에 들어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왜 나는 꼽징역이라 그랬죠. 꼽으로 징역 산다. 꼽징역이라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괜찮다 하는 그런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법원하고 달라가지고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원래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행정질서법이나 다시 말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이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그 국가의 이런 모든 제재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거 아니다. 여기는 어떤 그 벌을 준다고 해서 다 적용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잘 알겠지만 헌법재판소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 본래는 뭐냐면 이런요. 이러한 형벌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사실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본래 형벌에 적용되지만 질서벌이 이러한 과태료와 형벌이죠. 형벌 죄송합니다. 질서벌이 과태료인데 질서벌이 사실은요 형벌과 유사하다는 거죠. 유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만약에 질서벌과 형벌을 같이 부과한다면 그거는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원래 이제 헌법재판소도 알고 있다는 거죠.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517페이지 1번 판례 피고인이 행영법에 의한 징벌방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징벌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현행 행영법상 행영은 이제 교도소에서 교도행정에 관한 건데 수용자의 교도소 내에서의 준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이다. 그래서 첫째로 뭐냐 징벌은 행정 질서벌의 일종인데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과는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항도 마찬가지죠. 운행정지처분과 형사처벌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운행정지는 제재적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병가를 부정한 판례 보면요. 헌법재판소 판례죠. 이건 한번 읽어볼 만한데요. 모든 국민은 헌법 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걸 보고 우리가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 형벌권의 기속 원리로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헌법 13조 1항이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실행에서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부익처벌 모두가 다 처벌에 포함시킬 수 없다. 즉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되는 것,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질서불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 통치권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과 목적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불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거는 이중처벌 금지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어서 국가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지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허가 건축에 대한 얘기인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또 불금 부과하니까 이제 삐져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나머지도 다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거의 다 병가 다 가능하다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